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최진봉 교수, 장성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만났습니다. 오찬을 함께하며 첫 번째 탐색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다소 어색함마저 묻어났던 두 사람의 만남부터 먼저 확인해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오셨어요? 아이고, 예, 아이고. 잘 계셨죠? 네, 안녕하셨습니까? 처음 제가 2012년에 그 정치를 하려고 시작했을 때 진신 캠프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 뵈면서 제 생각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정치의 대선배시니까 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의 아주 중요한 정치인이 오늘 안철수 대표님을 당연히 만나 뵈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고요. 그 정권 교체의 필요성과 또 정권 교체를 위한 대강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권 교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로 간에 공통점이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나눴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떠시냐고 해서 열심히 다니면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 정도 말씀만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빅 플레이트, 큰 그릇 만들기를 강조했던 윤 전 총장이었는데 얼마 전에 한 언론사 주최 포럼에서 윤석열, 이준석, 안철수 세 사람이 이제 한 테이블에 앉았던 적이 있었는데 윤안 회동이 먼저 이루어졌네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오늘 만남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얘기도 들어보면 큰 틀에서 반문재인 진영 만들어서 함께 협력해보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네.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큰 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본인들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물론 두 분 다 본인으로 단일화되길 바라겠죠. 그렇게 해서 야권 후보가 한 명으로 돼야만 여권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절박감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협력하겠다고 하는 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또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이제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오늘의 만남은 그냥 의례적인 만남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지금 생각할 때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만남은 그냥 선언적이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야 본인이 외연을 확장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본인의 지지율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 안철수 대표, 현 대표 입장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분과 내가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본인 쪽으로 단일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간에 필요해서 만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성철 교수님 먼저 교수 부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형식적인 만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그냥 정치를 하실 분들이고 대선에 출마할 분들이니까 한 번쯤은 만나야 될 분들이었다. 그것이 오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권 교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두 분은 동변상련한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힘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어요. 안철수 대표는 언제 합당할 거야? 빨리 합당해야 돼. 그런 압박을 받고 있고 우리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 입당할 거야? 빨리 입당해. 이런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합당과 네. 입당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어서 이분들이 언제 합당할 겁니까? 언제 입당할 겁니까? 이런 얘기도 나눴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저 부분들을 좀 저는 되게 어색하게 좀 봤어요.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좀 오래 하셨지만 정치에 적응을 잘 하고 계시냐 그런 의문이 드는 분이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엔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정치의 대선배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 경선 과정 중에서 우리 윤석열 총장 이렇게 정치권에 입문하시면 내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그런 재밌는 말씀 하셔가지고 좀 많은 분들을 웃게 만드셨는데 저러한 모양새가 자리 잡게 해준다는 게 왜 조언을 해서 네. 그러니까
조언을 했는데 재밌는 아니 이런 이야기. 말이 있잖아요. 과연 안철수 대표가 정치권의 자리를 잘 잡았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조언해 주느냐 네. 그런 비판도 막 받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모양새가 야 우리나라 앞으로 정치를 이끌어 나갈 큰 뭐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정치 초년생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활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라고 서로 걱정하는 자리가 됐을 것이다 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소위 말하는 뭐 빅픽처보다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네, 좀 좀 뭐 걱정해주고. 위안하고 걱정해주는 네. 그런 자리가 됐을 것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철수 대표도 만나고 밖으로 좀 돌고 있는 윤 전 총장이요. 좀 연이은 악재로 입지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인데 정치 과외를 받기 위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SOS를 요청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김종인 위원장만큼 경륜 있고 큰 선거를 치러보고 이겨보고 한 분이 없잖아요. 왜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조언도 구하고 그런 거는 당연히 했어야 될 수순인데 네. 그걸 안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아스러워요. 그래서 혹시 정치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냥 만나서 김종인 위원장님, 서울시장 선거 이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저녁 한 끼 대접할게요. 이렇게 어른을 모시는 모양새를 보여도 좋았을 텐데 네. 의도적으로 좀 멀리하는 것은 좀 아직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총장과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걱정이 돼요. 그럼 그것이 나중에 만나더라도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만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조만간 만날 것이다라고 이제 또 뭐 언론에 나왔는데 네. 오늘 그 뭐 김종인 위원장은 또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만날 그러니까 이게 것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늘, 이런- 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냥 전화해서 며칠 날 좀 저희가 좀 시간 좀 내주십시오. 제가 저녁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러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제 3자를 통하고 그 3자의 뭐 또 3자를 통하고 이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누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 소장은 뭐 얼굴을 찌푸렸지만 제가 장 소장이 저를 만나자면 제가 만나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제가 만나겠습니까? 잘 안 만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만나서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두는 거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본인이 누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첫 번째 만남이 이제 불말이 됐잖아요. 예전에 뭐 별의 순간 얘기하고 윤 전 총장을 자꾸 띄웠는데 한 번 만나기로 했다가 갑자기 윤 전 총장 측에서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못 만났어요. 그때부터 네. 저는 상당히 언짢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셨던 것 그러면 같고. 지금은 그 다음부터는 윤 전 총장이 만나자고 이제 연락이 와도 그 김종인 그 위원장이 좀 비대위원장은. 시큰둥한 그런 뭐 저는 그렇다고 분위기라고 봐요. 추측을 물론 하시는 이제 거죠. 추후에 윤 전 총장이 계속 이제 만남을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 또 앞으로 이제 대선의 경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김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대세가 되면 만나실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당장 윤 전 총장을 만나는 것이 본인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힘만 실어주는데 본인이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리어 다른 후보들을 일단 띄우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만남이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야 만나고 싶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본인의 외연을 확장하고 김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을 지지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도 상당히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김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쏟아지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는 일정 부분- 본인이 밀당해서 본인이 이제 주도권을 쥐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건가요? 그런 의지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 때문에 윤 전 총장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는 초기에 만약에 본인과 만나기로 했을 때 만났다고 하면 본인이 멘토가 돼서 계속 이끌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지금 다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나서 이제 와서 본인이 필요하니까 만나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거리를 좀 두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과한 분석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돼요. 윤석열 총장이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연락을 안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총장이 아주 정중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이라도 만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내막을 잘하는 장성철 교수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끔 내막이 틀리는 적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 그 본인이 만약 그런 태도를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모양이 이상해져요. 예를 들면 계속 안 만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장 소장이 얘기했듯이 뭐 정중하게 얘기하면 만나고 이러면 본인이 좀 더 가볍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별의 순간 언급했을 때보다는 윤 전 총장을 바라보는 김종인 위원장의 평가가 좀
그때보다는 뭐 높지 않다고. 그때보다 봐야 이제 되겠죠. 많이 좀 실망하고 좀 네. 화가 나신 거죠. 왜 나한테 적극적으로 안 도와달라고 그래? 너 별의 순간이라고 했는데 네. 그 별이 계속 빛나는 별이 아니라 별똥별 될 수 있어. 빨리 나 찾아와. 지금 이런 경고의 사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런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이제 정치 참여 의사를 이제 밝혔는데 국민의힘으로 이제 조만간 입당을 할 것인지 두 분 생각은 어떤지 듣겠습니다. 저는 입당을 당장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에서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주장을 하던데 네. 일단 외부에 있으면서 관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는지 하는 뭐 윤석열 전 총장 지금 입당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본인이 제3지대에 남아 있으면서 뭔가 더 많이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일단 들어가게 되면 본인한테 현재로서는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어요. 지지율은 높지만 조직이나 아니면 당내 여러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경선하는 과정에서 공격받고 뭐 이런 보다 보면 상처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스탠스를 취하면서 지지율이 계속 받쳐주는 한은 빨리 들어가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그런 여러 가지 역학 관계를 보면서 격려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고는 선언했지만 대선 출마한테 얘기 안 했지만 그건 수순인 것 같고요. 대선 출마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결정할 문제지 지금 당장 정치하겠다고 하고 뭐 입당을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경쟁을 하겠다 그런 자세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바깥에서 몸집 먼저 키우고 난 다음에 입당할 것이라는 뭐 그런 그러니까 말씀이네요. 예측을 하면 보통 우리 최 교수님 예측이 잘 맞아서 제가 예측하기가 참 두려운데 네. 저는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이 입당할 거라고 봐요. 명분은 이거죠. 야권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힘을 모으겠다라는 명분을 갖고 저는 빨리 입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총장과는 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처럼 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나오지 않아요. 무엇을 갖고 제가 정치를 하겠으니까 저를 좀 띄워주세요. 저를 지지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보여지고 네. 정치 참여하시겠다고 한 거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은 저는 말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처럼 지지율이 계속 1등으로 고공행진되면은 정치 참여가 대선 출마라고 읽힐 수 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저 정치할 것 같아라고 전망이 되고 나서지만 3주 이상 지났거든요. 네. 그랬는데도 지지율이 5% 밑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다면 국민의 기대와 지지율이 뒷받침 못 해주면 본인이 대선 후보라는 주연이 될 생각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야권의 정권교체에 힘을 모으겠다고 한 말씀이 뭐냐면 저는 주연이 안 돼도 좋습니다. 조연으로 정권교체하는데 제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솔직히 월성 원자력 이러한 감사원의 강단 있게 정권의 어떠한 개인 문제를 지켰어. 우리는 독립성을 지켰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됩니까? 네.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 대선 후보가 된다라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나는 감사원장으로서 권력과 맞섰어 라는 것만으로 국민의 선택받고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조연 역할을 하실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방금 네. 답변하신 내용이 이 질문과 좀 연결이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이 탈원전 이슈 때문에 네. 최 전 원장이 정치를 참여하게 됐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윤 전 총장의 1호 정책 브랜드가 바로 또 탈원전 이슈잖아요. 반탈원전.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이슈를 지금 꺼낸 거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하나는 나는 정책적으로도 준비된 사람이야.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원전 나 이거 다시 내가 대통령 되면 이 산업 활성화시키겠어. 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야 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탈원전에 대해서 우파 쪽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너무 많이 해요. 우파 진영을 더욱더 확고하게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였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을 꺼낸 건데 저는 처음에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갖고 어쨌든 정책적으로나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비판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탈원전 잘못됐어. 문재인 정권 나쁜 정권 했는데 내가 되면은 이 원전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야 라는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도 이제 앞으로 내놔야 되는 숙제가
남겨졌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네, 최 교수님. 저는 이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다분히 의식한 그런 주장이에요. 아니, 뭘 의식해요. 최재형 감사원장 지지율도 뭐 한 2, 3% 나오는데. 형님이 얘기할 때 좀 들으세요. 네. 자, 한번 그래서 저는 들어볼까요? 의식한 네. 행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지금 현 정부와 각을 세워서 현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하던 분들, 그것도 사정기관에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현 정부의 추진하는 정책에 반기를 들고서 대응하고 그러면서 지지도가 올라갔고 우파에서 그분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지하는 분들도 일정 부분 저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굳이 이 월성 원자력 관련돼서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그것을 본인의 주요 공약으로 안 해도 저는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봐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렇게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이 되고 정치에 참여했다고 발언하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이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한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부분들을 좀 흡수해 오면서 본인이 이걸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최재형 전 감사원이 이제 정치 참여한다고 선언을 했으니 이게 이제 다음번 여론조사에 어느 정도 반영된 일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유의미한 정도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중도층이나 아니면 완전히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지하는 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지지율이 이쪽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점하는 것은 결국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갈 수 있는 어떤 그 이탈표들을 막는 그런 역할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견제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요, 또 여가부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좀 시끌시끌한데요. 이대남, 이남자 표심을 얻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가 되는데, 요거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면 도처럼 상당히 위험한 공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성들의 반발이나 여성계의 반발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러니까 20대 남성을 주축을 해서 물론 이준석 이제 대표가 그래서 당선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 대표도 이제 그런 쪽의 의견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하트경, 유승민 두 분이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런 주장들이 여성계의 반발을 사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대선에서도 올 수도 있는 상황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성가족부가 필요 없다. 또는 이게 이제 논리는 이런 거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공정하게 경쟁하면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건데 우리 사회가 그러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아직 완전히 됐느냐? 저는 아직 아니라고 봐요. 아직도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있다고 하는 것, 또 출산율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가부를 없앤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가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반대고, 두 번째는 여성계에 상당히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만 목소리를 내는 이대남들만 보고 정치를 하다가는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성이 아직도 차별받는 부분들이 이제 뭐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두 야권 대선 주자들이 여가부 폐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건 그 시대 정신을 평등, 정의, 공정 이렇게 그 읽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평등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개념이 모든 것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는 공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정은 모든 사람한테 기회가 동등하게 가야 돼요. 그런데 사회 구조적으로 어떤 계층이든 아니면 성별로 젠더상의 다른 점이든 이런 점 때문에 차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 그 네. 부분은 일정 부분 평등하게 만들고 나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약육 강식처럼 그냥 동물의 세계처럼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고 힘 없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저는 공정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만 그 기회 자체의 출발점 자체가 완전히 평등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한 조절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평등하지 않은 네. 상태이다. 네. 저는 여가부가 폐지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것이 그냥 예전에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아이들을 못 구했으니까 해경을 없애버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라든지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소를 잃었으니까 외양간 다 부셔버려. 이런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가부는 폐지되는 게 맞지만 여성 정책,
양성평등, 소수자 차별 금지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부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가부가 지금 쓰는 1년 예산이 1조 2,900억 원이에요. 이건 거의 통일부랑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가부가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보면은 여성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국가가 191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무슨 부, 청 이런 식의 부서를 둔 곳은 전 세계에 137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가부를 없앤다 그러면 전 세계에 너희들은 여성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국가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지하더라도 그 정책들을 더욱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처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이대남을 더, 20대 남자들을 더 우대해야 돼, 그 사람들의 표를 더 얻어야 돼, 이런 포퓰리즘적인 접근 방법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분명히 업무상 조정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민주당 예비 경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점점 이제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그 민주당 예비 경선, TV 토론 그리고 이제 그 국민 면접 쭉 이제 지켜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켜봤죠. 아니 뭐 일단 그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당내 경선에서 그런 부분이 너무 부각되고 정책적 부분들이 얘기가 안 되게 되면 이게 국민들 입장에 상당히 좀 그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후보가 그런 네거티브에 너무 공격을 당하게 되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본선에 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 저는 너무 네거티브하게 가면 안 된다. 물론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네. 그래서 정책적인 경쟁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정책적인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이 뭔가 제도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어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잔치잖아요, 사실은. 물론 경선이라고 하는 게 상대 후보를 지적하고 공격하고 이러면서 자녀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건 맞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게 네거티브적으로 가게 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는 거니까 뭐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정책적 대결이 조금 더 어필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부동산 정책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는데 많이 회자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네거티브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고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이 좀 본인들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아쉽다고 말씀하셨죠. 전 토론회나 면접회나 다 보니까 거의 이재명 지사 청문회 수준이더라고요. 다 이재명 지사 공격을 하고 그건 1위 후보가 감내해야 될 몫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재미없어요. 뭐 그 자리에서 정책 한다고 한들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8명이 얘기하는데 국민들 정책 얘기 나오면은요 TV 보다가 돌려버립니다. 재밌는 것은 네거티브죠. 검증이에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검증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개인적인 사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 가지 토론회나 면접 시절에 이재명 지사의 태도를 보면 과연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느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부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당신은 분명히 해명해라 그랬더니 바지 내려요? 이런 식의 접근. 성남FC 후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니까 경찰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니 정치 개입이야. 이런 식의 접근 방법. 이것은 옳지 않아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라고 진솔하고 진정성 있게 국민한테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선 후보가 가져야 될 의무예요. 그런 것을 좀 방기하고 되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상당히 좀 자격 미달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많은 검증이 이재명 지사한테 향할 거예요. 옛날에 검사도 사칭했습니다. 벌금 맞았어요. 옛날에 음주운전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 나 옛날에 벌금 맞았고 옛날에 다 해명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된다. 계속해서 수십 번, 수백 번 국민들이 물어보면 진정성 있게 해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별명이요, 이 말을 시원하게 한다고 사이다인데 요즘에는 김 빠진 사이다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이거 어떤 이유일까요? 1등 후보라서 그래요. 지지율이 1등 나오니까 그냥 공격해도 그냥 좀 옛날처럼 또 되치기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네.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너무 달라서 어쨌든 시간이 제가 없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1등 후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국민한테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경선은 통과하는 게 맞다. 이게 물론 나중에 야당 후보와의 싸움이 된다고 하면 좀 더 강하게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당내 경선은 뭐 어느 정도 본인이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게 가는 것으로 아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뉴스앤 이슈에서는 여권 주자들의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 그리고 윤석열, 안철수 회동, 최재형 정치 선언 등 대선 전국 각종 이슈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